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사회 대부분이 멈췄습니다. 학생들은 집에서 모니터를 통해 친구들을 만나고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 집단에 대한 돌봄 공백은 커졌고 그 부담은 그대로 개인이나 가족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돌봄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돌봄, 나 혹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사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법,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우리 국민의 다양한 여론이 새로운 입법으로 실현되는 리얼 입법 스토리. TV 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로그인.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손정입니다. 코로나19로 거리 두기가 한창일 때 정말 돌봄 대란 아닙니다. 거의 돌봄 재난 수준이었어요. 네, 복지관이나 양로원이 문을 닫으니 부모님 식사를 모두 집에서 챙겨야죠. 또 어린 자녀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는 것도 봐줘야죠. 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선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말 저도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어리니까 이 혼자 두고 출근할 수도 없고 또 주변에 도움을 청할 곳도 한계가 있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주변에서는 막 정말 심각하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그만두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난리였습니다. 네, 실제로도 국제노동기구 ILO 자료에 따르면요, 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 남성 고용이 3.9% 감소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성은 5% 감소로 여성의 고용 감소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여성이 가정 내 돌봄의 책임을 더 많이 진다는 얘기겠죠. 뭐 인정합니다. 사실 뭐 저는 7대 3, 제가 3, 저희 아내 7, 뭐 이 정도. 아니, 조우종 씨 네. 정말 딸 바보, 딸 돌봄, 딸이랑 같이 있는 시간 제일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사실 엄마가 돌보는 부분이 크고 그러면 75 아니다. 좀 쓰세요, 조금 더 본인한테. 쓸까요? 네. 35대 65? 그 정도만 70. 해도 훌륭하십니다. 예, 75. 네. 예, 요 정도 뭐 좋은 가겠습니다. 아빠, 지금 좋은 계산이 아빠. 안 돼요. 네. 예, 예. 네, 우리나라도 코로나 기간 동안 여성 취업자의 감소폭이 남성보다 컸다는 조사 보고가 있고 퇴직한 여성들 중 자녀가 있는 경우에 돌봄 때문에 그만뒀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예. 코로나19로 가정 내 돌봄은 여성이 주로 또는 전적으로 전담해왔다는 걸 확인한 셈이죠. 맞습니다. 예상치 못한 팬데믹으로 그동안은 정말 어찌어찌 불안하게 유지해오던 우리 사회 돌봄 시스템의 민낯을 제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확실히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 시간에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입학식이 맞벌이 엄마의 회사 책상 정리하는 날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맞벌이 부부, 특히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변수를 넘어서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시간 보육 연장을 해준다거나 방과후 수업으로 오후 한 6시, 7시 넘어서까지도 아이를 돌봐주거든요. 네. 그런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뭐 오후 1시, 2시 좀 넘으면 수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모가 퇴근하기까지 아이가 혼자 있어야 하니 난감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부모님, 형제, 지인들 총출동해서 아주 촘촘하게 돌봄 시간표를 짜는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이 정말 인기라고 합니다.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가장 심각하게 퇴사를 고민하는 시기는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라고 합니다. 우선 그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던 그 상황과 초등학교 입학 후의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빨리 아이들이 하교를 해버리기 때문에 양육자들이 만날 때까지는 너무 큰 돌봄 공백이 생겨버려서 이 6시간이나 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양육자들이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퇴직을 하기도 하고 뭐 육아휴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0에서 39세 사이 기혼 여성 대비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28.5%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결혼한 여성들의 자녀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시기와 맞물린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아이가 태어난 직후엔 엄마의 육아휴직이, 초등학교 입학쯤엔 아빠의 육아휴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경력 단절의 이유 첫 번째는 이제 출산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초등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라는 문제인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보육이나 육아에 대한 그 돌봄보다 초등 돌봄에 대한 지원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퇴사를 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그 시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하고 있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2022년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에 따르면 온종일 돌봄을 희망한다는 학부모는 전체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지난 2020년 조사에서 약 41%였는데 2021년 45%, 2022년에는 48%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돌봄 유형으로는 초등 돌봄 교실이 56%로 가장 높았고 학교 돌봄터가 21%로 학부모들은 돌봄 장소로 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자들은 어쨌든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동할 필요가 없고 똑같이 학교에서 학교로 교실만 옮겨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학년들의 돌봄 기관에 있어서 양육자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죠.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학교 안에 있으니까 학교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통제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 돌봄 교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초등 돌봄 교실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별도 교실에서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돌봐주는 제도로 2004년에 도입됐습니다. 간식비를 빼고 무료인데다 학교에 머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학부모들의 호응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봄 교실 공급이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초등 돌봄 교실 신청자는 2020년 28만여 명에서 2021년 30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까지 신청자는 약 3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세인데 학교에선 이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그 초등돌봄 교실을 좀 양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정책적인 노력, 또 뭐 복지부의 정책적인 노력으로 확충이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초등돌봄 교실에 이제 들어가고 싶어서 신청하지만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아직까지도 조금 더 양적으로 수요를 다 그 공급이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역별로 뭐 초등돌봄 교실을 확충하겠다, 총 몇만 개로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동의 생활 권역 내 학교하고 그 읍면 동 단위에서 돌봄 수요를 잘 고려해서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역별 격차를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대기자는 9,700여 명, 2021년 대기자는 18,000여 명이고 2022년 8월 현재 대기자는 15,0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돌봄 교실을 이용을 못하면 정말 앞이 깜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를 어떻게 보내야 되지? 학원도 사실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원의 질이라든지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우선 가까운 곳, 학교와 가까운 곳, 그리고 우리 아이의 스케줄과 맞아떨어지는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 정말 막 그 학원이 막 되게 프로그램이 좋고 막 이런 거는 사실 양육자들에게는 그렇게 중요치 않은 거예요. 픽업이 되는지, 시간이 맞는지, 혹은 아이 혼자 간다면 도보로 5분 내에 있는 거리인지 막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영유아의 공적 돌봄 이용률은 68.3%인데 반해 초등학생은 12.5%밖에 안 됩니다. 공적 돌봄이 20%에도 못 미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피아노 학원에서 미술 학원으로, 다시 태권도 학원으로 셔틀버스를 바꿔 타면서 학원 순례를 시작합니다. 아, 정말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사교육에 입문을 하게 되는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혹시 초등학생 부모들에게 좋은 학원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알죠. 네. 네, 셔틀버스 연계가 잘 되는 학원입니다. 역시 뭐 아이들이 네. 초등학생이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유명한 강사가 있거나 잘 가르치는 학원, 또 학교나 집에서 가까운 학원이 아니라 셔틀버스 연계가 잘 되는 학원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고 하네요. 이건 뭐 공부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셔틀버스가 있는 학원이 비싸기는 해도 네. 부모들에게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 학기가 시작되기 전 맘카페에서는 셔틀 가능 학원에 대한 정보 교환이 빈번하게 이뤄진다고 합니다. 예. 학교 끝나는 시간과 학원 시간, 그리고 학원과 학원 가는 시간 사이에 잘 연계되도록 시간표를 짜야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말 부모들 퇴근 시간 맞추려면 학원 한두 개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돌봄 교실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정부는 방과 후 교육 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초등 전일제 학교와 초등 돌봄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초등 전일제 학교는 현재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교실을 합친 개념입니다. 교육부가 초등 전일제 교육을 통해서 방과 후에 돌봄이나 방과 후 활동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좋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제 방과 후 활동을 활성화하고, 또 초등 돌봄 교실이 기존에 이제 5시까지 운영이 많이 됐었는데 학부모나 학생의 수요에 따라서 8시까지 좀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방과 후 돌봄이 그냥 단순한 안전이나 보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좀 교육적인 활동을 좀 강조를 해서 방과 후 활동, 그러니까 교육적인 경험을 통해서 좀 안전하고 건강한 발달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돌봄 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입법 활동도 진행됐는데요. 2020년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돌봄 교실 연장이나 관련 입법에 대해선 운영 주체에 대한 입장이 달랐습니다. 돌봄 주체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학교 돌봄과 관련한 부분이고요. 학교의 초등 돌봄 교실과 관련한 부분이고, 특히 초등 돌봄 교실의 운영 주체가 기존과 같이 학교와 교육청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다른 돌봄 영역에서 주로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의 핵심은 결국 초등 돌봄 교실의 주요한 서비스 제공자인 돌봄 전담사들을 학교와 교육청이 채용할 거냐, 아니면 지자체가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꿀 거냐, 이 문제를 놓고 이해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죠.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이들의 정성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돌봄 교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돌봄 교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공간이고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와 교사,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내야죠. (9988-234) 변호사님, 자, 이 암호 같은 건배사 무슨 뜻인지 아세요? 9988-234 제가 압니다. 아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가볍게 앓다가 죽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단골 건배사잖아요. 역시 두루두루 잘 알고 네.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오랫동안 가족 친구들과 건강하고 재밌게 지내다가 오래 아프지 않고 이 세상과 이별하기. 사실 이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그런데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2018년까지 약 50년 동안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됐습니다.
현재 우리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 사회를 살고 있고 2025년이면 고령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섭니다. 전체 국민 중 노인 인구 비중이 5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령자 중 1인 가구는 2020년 34.9%였는데 2040년 39.1%, 2050년에는 41.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2040년부터는 고령자 가구 5집 중 2집이 독거 노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령화의 가속화로 노인 복지 시설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병상 수만 봐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요양병상 수는 5.3개, OECD 평균인 0.6개와 비교했을 때 자그마치 8.8배나 많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역사회에 충분한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역에 있으면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서비스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역에서 집에 있으면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의 양, 질, 그리고 종류 이 3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는 양과 질과 종류 모두의 측면에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누군가가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도입됐고 국가 중심의 공적 돌봄 체계로 전환됐습니다. 전국의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자는 2016년 전체 노인의 7.5%인 52만여 명에서 2020년 10.1%인 86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장기 요양 제도는 등급에 따라 시설뿐 아니라 집에서도 방문 요양, 간호, 목욕 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장기 요양 실태 조사에 따르면 수급자는 평균 3.4개의 만성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를 둔 제도이고요. 일반 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그리고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하기 어려우실 때 요양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받게 되는 그런 제도이고요. 일반 의료 서비스는 아시다시피 병원이나 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받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서비스나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힘들어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긴데요. 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를 스스로 결정했다는 노인들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절반 이상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44.9%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답했습니다. 또 병원과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50% 이상이 거동이 불편해도 자신이 지내던 곳에서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어르신들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이 다음에 사실 나이가 들면 뭐 몸이 불편하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나왔지만 나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힘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병원이나 아니면 시설로 들어갈 것도 같습니다. 참 씁쓸한데요. 마음과 달리 집에서 편찮으신 어른들을 돌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맞아요. 일단 돌봄을 할 가족이 많아야 되고요. 또 일을 줄이거나 그만둬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이 엄두라도 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이렇게 당번을 정해서 부모님을 돌보는데 사실 직장에서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차가 막혀서 제 시간에 집에 도착하지 못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인이 몸이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 삐끗해도 스케줄이 엉망이 되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가족 간에도 또 얼굴 붉힐 일이 생기고 막 싸우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시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가족들은 돌봄을 위해 본인들의 일상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을 시설로 모셔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했던 어르신들이 집이 아니라 아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퇴원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시설행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시겠죠. 그런데 정말 가족들의 일상 포기냐, 부모님의 시설행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걸까요? 건강이 나빠진 노인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의 시설에 가지 않고 우리 집 혹은 내가 살던 동네에서 노후를 보낼 수는 없을까요? 노인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가족들은 돌봄의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살던 동네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란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본인이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 이것을 요즘에 AIP라고 하는데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 선진 복지 국가들에서도 이런 패러다임이 정책에 많이 녹아 들어가서 우리가 소위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불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그것이 이제 한국식 커뮤니티 케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법안이 2020년 정춘숙 의원, 2021년 전재수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지자체별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기본 개념은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주거와 의료, 돌봄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지어진 맞춤형 안심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개조해 돌봄 서비스가 연계된 주택을 확충하고요. 건강이 불안한 노인의 집을 찾아가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등 방문 의료를 제공하고 식사나 목욕, 이동 등의 요양 서비스도 종합적으로 확충한다는 개념입니다. 돌봄권의 보장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그 돌봄 분야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굉장히 파편적이고 부처별로 제도별로 파편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였는데 그것을 최소한 돌봄이 발생하고 돌봄의 욕구가 충족되는 그 장으로서의 지자체 수준에서는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게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그다음에 정치적인 권한을 최대한 주고 거기에 필요한 국가의 역할, 자원을 제공하는 거죠. 국가의 역할까지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자체 안에서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우리 집에서 다양한 요양과 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돌볼 수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겠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의논할 수 있으니까 든든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에 모셔야 할 경우도 생길 텐데요. 그때도 집 근처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자주 찾아뵐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죠. 그런데 요즘은 디지털이 돌보미 노릇을 톡톡히 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누구야? 무슨 노래 틀어줘? 어디다 전화 걸어줘? 뭐 이런 것도. 그리고 어르신들이 갑자기 뭐 쓰러지면서 아이고 누구야 살려줘 하는 소리도 감지를 해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자동으로 신고를 하면서 이런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뿐이 아니고요. 인공지능 스피커가 내장된 인형이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맞아요. 텔레비전 그만 보고 주무셔라, 날씨가 좋으니 산책 좀 하셔라 이렇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는데요. 예. 어르신들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하시겠죠. 네, 생활 패턴도 개선되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프로그램에도 유용하게 활용된다고 합니다. AI가 저보다 낫네요. 자, 오늘은 돌봄 서비스에 관한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돌봄 노동자입니다.
이 돌봄이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11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현장에서는 늘 일손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기도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 피해는 돌봄을 받는 우리 가족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자들입니다. 우리 자녀와 부모님 그리고 또 아픈 가족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분들이죠. 당연히 노동 조건도 합리적으로 개선돼야겠습니다. 돌봄, 이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모두 함께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돌봄에 관한 좋은 입법 아이디어가 떠오를 땐 언제나 입법 로그인!